안녕하세요. 행복한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 극장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의 바람으로 인생의 고난을 겪은 경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옆에 계신 경희 씨가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제가 다니던 직장 동료의 친구였어요. 이젠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할게요.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어느 중견기업에 합격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말에 종로에 있는 극장에서 친구와 영화를 보고 나서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뒤돌아보니 같은 팀의 대리님이었어요. 그 대리님 옆에 있던 남자가 제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의 첫인상은 청량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렸어요. 적당히 멋스럽게 접어올린 하얀색 폴로셔츠에 연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엄청난 미남은 아니지만 적당히 남자답게 잘생긴 얼굴에 시원하게 씩 웃는 모습이 제 마음에 콕 박혀버렸어요. 저도 그때는 날씬하고 젊음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었을 때죠. 그래서인지 남편이 회사 대리님을 통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가 시작됐어요. 특별한 데이트는 아니지만 행복했어요. 영화 보고 경양식집 가서 돈가스도 먹고 고궁도 걷고 그런 소소한 데이트를 2년 정도 하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좋은 남자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불타는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기분이 행복인 것 같다며 제게 청혼했지요. 결혼하고 어려움 없이 아이도 금방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자 남편이 저에게 집에서 쉬라더군요. 전 퇴사를 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첫째를 갖고 몸이 많이 부어올랐을 때 가끔씩 남편이 저의 손이며 발을 주물러 주었어요. 마사지가 끝나면 고마워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그 큼지막하고 시원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어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속이 몽글몽글해지며 행복감이 샘솟았어요. 새 식구가 되고는 더 행복했어요. 첫째의 돌잔치 날은 아직도 생각나요. 딸아이가 돌잡이에 청진기를 집어들자 집안 어른들이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첫째가 의사가 된 건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있어요. 남편은 다른 많은 아빠들처럼 딸바보로 첫째를 예뻐했지요. 저희들은 둘째도 갖게 됐어요. 둘째도 너무 예쁜 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 둘 다 자연분만을 했는데 둘째 분만을 할 때 뭐가 잘못된 건지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앉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말만 하더군요. 주위에서 어른들은 셋째를 낳으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데 앉아있기도 힘든 저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집안은 늘 어수선하고 첫째는 놀아주지 않는 제 옆에서 울어대고 누워만 있으니 아이가 져서 찐살은 빠지지도 않고 우울한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둘째 낳고 6개월쯤 지나니 남편의 귀가가 조금씩 늦어졌어요. 처음에 저는 친정어머니가 계셔서 남편이 많이 불편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도움을 받아 몸이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서둘러 엄마를 친정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아픈 몸으로 하는 두 아이의 육아와 집안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 힘듦을 아이 재우고 야식으로 해소했어요. 저는 점점 더 살이 쪘어요. 그 즈음에 남편은 제가 야식을 다 먹어치울 때쯤에나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늦은 귀가를 할 때면 차가운 눈으로 저를 훑어보고는 바로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를 지나칠 때면 남편의 몸에서는 샤워한 지 얼마 안 된 옅은 비누향이 났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제 뚱뚱해진 외모에 대한 조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남편이 저에게 뚱뚱한 제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올라 남편에게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남자에게 듣는 외모에 대한 조롱은 말이 아니라 제 가슴을 마구 난도질하는 칼과 같았어요. 하루는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잘 가꾸어진 몸매를 가진 여자 연예인을 보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저런 여자를 보면 당신은 어떠냐고. 저는 수치심과 함께 처음으로 남편에게 분노를 느꼈어요. 자신의 아이를 낳은 아내의 외모가 달라졌다고 이럴 수 있는 걸까? 내가 사랑한 남자의 인격이 겨우 이 정도였던가 생각하니 여러모로 참담했어요.
저도 말로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지요. 당신은 같은 남자로서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주는 남자들을 보면 어때? 하고 남편에게 응수해 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바보처럼 슬픔과 화를 삼키며 혼자 몰래 눈물만 떨구었어요. 남편은 이제 주말에도 집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접대 골프 여행, 주말 특근, 이런저런 변명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 핑계를 대며 돌아오는 주말밤이면 짙은 향수향이 났기 때문이죠. 어느 토요일 외출하고 돌아온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오빠, 내일이 일요일인데 일찍 헤어져서 너무 아쉽다 라는 메시지 뒤에 하트가 그려진 문자가 와 있더군요. 그간 마음속으로만 하던 의심의 실체를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이게 누구야? 누군데 이런 문자를 보내?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봐? 그냥 광고 문자라고. 난 오늘 좋았던 기분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화내고 싶으면 당신 혼자 벽 보고 화내. 가족 위해 매일 나가서 일하는데 주말에 4시간 좀 가진 게 잘못이야? 하고는 서재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며 저를 아예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거짓말을 믿고 싶은 제 자신에게도 쓴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결국 얼마 안 가 우리 가정을 박살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밤 조용한 집안의 정막을 깨며 남편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깊은 잠에 빠졌던지 남편은 빨리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전화벨은 불길하면서도 집요하게 울려댔어요. 그날도 잠 못 이루고 있던 제가 그 불길하고 집요한 전화벨 소리 때문에 서재로 향했어요. 제가 서재문을 막 열었을 때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남편은 전화기 저편의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를 건넸어요. 이 사람의 당신은 난데 지금 대체 누굴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처음으로 나가는 남편을 잡았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라며 울며 잡았지요. 남편은 지금 너무 급한 일이라며 다녀와서 얘기하겠다며 자신을 잡는 나를 끝내 차갑게 뿌리치며 나가버렸어요. 짧은 실랑이로 첫째가 깼는지 문을 열고 쳐다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저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아침이 되자 남편이 들어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염이 나고 잠을 못 자 초췌해진 모습이었지요. 남편은 출근해야 하니 자세한 이야기는 퇴근 후에 하자며 바로 출근해버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의 첫마디는 우리 이혼하자였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가 아닌 이혼하자라니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남편은 상간녀니 아니 상간녀가 임신을 했고 자신은 그 상간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여자는 가정 파탄범이고 남편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소중한 우리 딸들이라고 말했지요. 불륜녀를 책임진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랬더니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당신이 한 번만 더 그 여자를 가정 파탄범이니 불륜년이 하는 말로 더럽히면 10원 한 장도 못 받고 이혼하게 될 걸 각오해.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간통을 했고 내가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 당신이 나를 10원 한 장 주네 못 주네 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을 했더니 그럼 간통으로 신고하라 그러더군요. 감옥 다녀오면 자동이혼이니 그것도 괜찮겠다나요? 남편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주말에는 집에 오질 않았어요. 평일에도 집에 들려서는 이혼 요구만 하다가 나가버렸지요. 남편은 의미도 없는 결혼 생활을 왜 이어가려 하냐며 제게 이혼 신청서를 들이밀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왜 의미가 없냐고. 우리는 우리 딸들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줄 부모의 역할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관계가 아니냐고 말하며 남편을 설득했죠. 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은 트렁크에 자기 옷가지를 챙겼어요. 옷가지를 다 챙긴 남편은 또다시 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라더군요. 도장 찍기 전에는 당신 죽는다 해도 죽었다 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며 돌아섰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싸울 때면 동생과 함께 방에서 나오지 않던 첫째가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첫째 딸은 나가지 말라며 울며 불며 남편을 붙잡았어요.
남편도 이때만은 흠칫 놀라더군요.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첫째 딸 손에서 가방을 떼어내고는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나가자 첫째는 울면서 제 앞발을 따라 뛰어나갔어요. 저도 재빨리 아이를 뒤따라갔어요. 아이가 걱정돼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겨우 1층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없고 첫째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아이의 작은 발위로 차가운 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이의 너무도 작은 발은 빨갰어요. 아이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그 차가워진 발을 감쌌어요. 저는 남편에게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요. 마음속으로 통곡했어요. 아이는 그날로 며칠을 앓았어요. 열이 4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제 애간장을 녹였지요. 그 와중에도 아이 아빠라는 인간은 매일 전화로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렇게 아이를 버리고 가놓고 아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는 삶을 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지만 이런 아빠라면 없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하고 결국 이혼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돈으로 작은 빌라를 샀어요. 아이들 키우기에 작은 빌라라도 집이 있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아서였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좁은 길에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빌라였어요. 드라마에서는 남편에게 이혼당한 부인이 능력 좋고 잘생긴 연하남을 만나는 얘기들이 넘쳐나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저 집으로 가는 좁고 높은 언덕처럼 하루하루 헤쳐가야 할 일들만이 일어날 뿐이었죠. 처음에는 취업을 위해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었지만 오라는 곳이 없었어요. 고민 끝에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며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이 악물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살도 자연히 빠지더군요. 대단지 아파트 쪽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어요. 친절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입소문도 타게 되었어요. 수입이 나아지며 저도 아이들도 안정을 찾아갔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힘들기만 한 제 삶에도 행운이 찾아들더군요. 제가 살던 빌라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어요. 빌라의 가격이 제가 산 가격보다 몇 배로 치솟았죠. 고민 끝에 그 집을 팔고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이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샀어요. 재개발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기에 내린 결정인데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결정이었어요. 그곳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제가 산 아파트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며 제가 살 때보다 2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자산이 늘었어요. 그 사이에 첫째와 둘째 모두 대학을 들어갔어요. 첫째는 교대를 갔는데 성적이 좋아서인지 졸업하고 6개월 정도 후에 임용이 되었어요. 첫째의 임용 소식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둘째 아이가 서울 근교에 있는 유명한 갈비집을 예약했어요. 유명하다더니 규모가 꽤 크더군요. 큰 갈비집이라 그런지 입구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진행요원이 야광봉으로 주차할 곳을 안내했어요. 차를 주차하고 딸들과 함께 건물을 향해 가는데 주차 요원이 저기 하면서 황급하게 우리를 불러 세웠어요. 제가 돌아서자 그 주차 요원은 저에게 여보하며 저를 불렀어요. 미친 사람인 건가 하며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막아서며 섰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추레하고 늙고 냄새가 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 주차 요원은 다시 한번 저에게 여보라고 했어요. 그는 자기를 못 알아보겠냐고 재차 물었어요. 찬찬히 보니 세상에나 그는 제 전남편이었어요. 이젠 전남편이라고 할게요. 아, 나의 짧은 탄식을 듣고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던 첫째 아이의 얼굴도 굳어갔어요. 전 남편도 제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걸 알아채고는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니 참 여전히 뻔뻔하구나 생각하며 무시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니 잠깐이라도 좋으니 딱 한 번만 제발 만나달라며 떨리면서도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결국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의 불쌍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혹시 딸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는데 내가 막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죠. 축하 자리였지만 고기를 먹으며 우리 세 식구는 조용했어요. 딸들에게 조심스럽게 앞으로 아빠와 교류하고 싶은지를 물으니 둘 다 거세게 거절했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한 적도 없고
절대 연락하며 지내고 싶지도 않다더군요. 심지어 잠시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싫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뜻은 명확하고도 완강했어요. 약속 장소에 가니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이들을 찾는지 저를 보고는 두리번거리는 그를 저는 무감각하게 바라만 봤어요. 제 눈빛에 기죽은 듯이 떼국물 절은 소매끝만 문질러 대더군요. 저는 이제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는 한참이나 말없이 찻잔만 바라보다 힘겹게 입을 뗐어요. 그의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그 불륜녀도 유부녀였더라고요. 불륜녀가 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날 밤, 불륜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바람이 탈로 나서 뺨을 맞고 집 밖으로 쫓겨났던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제 전 남편은 바로 달려갔고요. 제 전 남편은 그날 그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그 상간녀 차도 사주고 대출을 받아서 둘이 살 집도 구하고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와중에 그때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았나 보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아들을 낳았대요. 그 상간녀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넉 달 정도 된 어느 날 제 전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현관문 비밀번호가 틀리더래요. 그러더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문 열어준 사람은 그날 그 집으로 새로 이사온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은 놀라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며칠을 여기저기 미친 듯 수소문하며 다녔더래요. 도저히 그 상간녀를 못 찾자 상간녀 전화번호에 고소를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왔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녀는 본인 남편한테 돌아갔더라고요. 그 상간녀가 돌아간 이유가 기가 막혔어요. 태어난 아이 유전자 검사를 상간녀가 제 전 남편 몰래 해보니 제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그 상간녀 남편의 아이더랍니다. 그 상간녀는 그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렸고 그 사실을 듣고 그 상간녀 남편은 다시 상간녀를 받아주기로 했답니다. 단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빼오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상간녀는 제 전 남편 몰래 전세를 빼서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간 거지요. 제 전 남편이 사준 차도 함께요. 제 전 남편은 널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왜 자신을 배신했냐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가 코웃음 치며 그러더래요. 한 번 한눈판 인간이 또다시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자기 자식도 눈 돌면 버리는 남자가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인 걸 알면 자신과 그 아이는 얼마나 더 쉽게 내치겠냐고요. 그런 얘기가 불륜을 저지른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니 세상 참 웃기죠? 처음에 전 남편은 돈이라도 찾기 위해 고소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상간녀 남편이 유부녀와 놀아났으면 그 정도 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냐며 협박을 하더랍니다. 만약 그 돈 찾겠다고 고소한다면 회사에 알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고 그때는 간통죄가 있을 때라 간통으로 전 남편을 집어넣겠다고도 했대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이혼도 안 된 상태였다더군요. 결국 여자도 돈도 잃고 한동안 미친놈처럼 살았다더군요. 매일 술 마시며 얼빠진 사람처럼 살다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대요. 주문 실수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퇴사 처리를 당했대요. 그렇게 퇴사당하고는 몇 년을 집안에 박혀 술만 마시고 지내다 부모님의 눈물과 호소로 겨우 구직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다더군요. 그러다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코로나 때 부도가 나서 다시 실직을 하게 됐대요. 그때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더욱 취업이 어려워져서 이런저런 일용직을 전전하다 지금의 갈비집에 겨우 취업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더군요. 지금은 갈비집 근처의 고시원에서 지낸다며 긴 이야기를 한숨으로 맺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주는 전 남편의 속내가 궁금해서 물었지요. 이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길 그 여자가 그렇게 도망간 후에 처음 몇 년간은 그 여자한테 이가 갈리고 화가 나서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당신과 아이들한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는지 새록새록 생각나더군. 그러면서 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해서 내 가슴을 쳐대며 울며 잠들고는 했어. 내가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언젠가 당신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얘가 한 행동에 대해 꼭 용서를 빌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닥으로 굴러떨어져서 초라하게 사는 모습 보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당신이 지난날을 위로받고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래왔기 때문이야.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답했어요. 당신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나 당신 잘못되길 바란 적 없어요. 물론 잘 되길 바란 적도 없어요. 당신이 내 딸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난 바로 그날부터 당신이라는 사람은 내 안중에서 아예 사라졌어요. 단 1초도 당신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당신이 어떻게 살길 바란다는 마음조차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남루한 삶이 당신에게 내려진 천벌의 끝인 줄 아는가 본데 당신에겐 아직 남은 벌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내 딸들은 당신에게 그 어떤 그리움도 남아있지 않다더군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단 1초도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대요. 자기 핏줄 못 보는 걸로 당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벌 받으며 살아요. 그리고 끝내 자식들한테 용서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요. 다신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않길 바래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내 그의 눈에서 눈물 방울이 떨어지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을 등 뒤로 하고 걸어 나오는데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제가 카페를 떠날 때까지 그치지 않았어요. 전 제 인생이 드라마라면 고구마만 한 바구니 먹는 답답한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마지막에 시원하게 사이다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드라마였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를 용기 내어 들려주신 경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시원하게 사이다를 마신 느낌이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시원함을 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경희님,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경희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